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FOMC 금리 인하. 자, 뭐 이번 주 이 이슈를 이길 만한 게 없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예, 이번 주 FOMC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동결을 하느냐 정말 운명의 순간인데요. 그런데 이번 FOMC는 다른 어떤 FOMC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깜깜이 정보 통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연준에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 그중에서 특히 물가, PCE 물가와 고용에서도 그중에 특히 신규 고용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통계를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누누이 천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금리라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기 때문에 통계에 입각하지 않으면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부채도사처럼 금리를 내릴까 말까 이래서 화투장 날려가지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PCE 물가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자, PCE 물가 물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PCE 물가 정말 long time ago,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 9월 달 PCE란 말이죠. 자, 시장의 예측에서 부합했다 이러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이미 통계가 술술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측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어쨌든 9월 달 PCE 과거 거라도 한번 보면요.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 2.8% 올랐는데 이게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겁니다. 또 이 전월 대비 0.3%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올랐거든요. 근데 근원 PCI 그러니까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식품 가격 이런 일부를 뺀 그 근원 물가 지수 YOY가 이게 전년 동기 대비인데 이것은 2.9에서 2.8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9월 달 빠짐없이 늦게나마 한번 체크해 봤다는 정도. 또 고용 지표도 없습니다. 결국은 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거의 지금 레임덕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후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정책한다는 거 거의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워낙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고 또 차기 의장 내정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케빈 해식 같은 분도 금리 더 신속하게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 85%에서 6, 7% 정도까지 금리 인하 쪽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그런데요, PCE 물가 통계가 나온 이후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확률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자, 이 대목은 아직도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이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새 월, 화, 수에도 몇 가지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 연준 등에서 나오고 있는 기대 인플레 지수. 이 기대 인플레 지수가 높지 않게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높지 않게 나타나면 금리 인하 쪽으로 거의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보시죠.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뱅가드 비트코인. 자, 주말 사이 비트코인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9만 달러 선 아래로 또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9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이슈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그동안 뭐 사실상 금기시해 왔던 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좀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허용을 했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의 그 실마리를 좀 제공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이걸 반등을 이끌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호조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이 만약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예. 뉴욕 증시도 출렁출렁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엄격하게 보면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크래티지라는 회사, MSTR로도 우리나라 사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죠. 예. 이 회사가 이른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이름, DAT라는 이름으로 네. 마구 비트코인을 다른 영업은 일치하지 않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사는 그런 영업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떴었더랬어요. 한때 이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이 DAT라는 다트 회사들, 가상화폐 사는 회사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조금 휘청하면서 이 회사들이 지금 하나의 폭풍의 눈이 돼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요.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트레저리 회사들이 원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대규모 강제 매매,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이 바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DAT 회사를 통해서 주가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연결고지가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 중대한 결정 하나가 나옵니다. 스크래티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MSCI가 주가 패시브 자금이 따라오는 데죠. 여기서 그동안에는 미국 지수 안에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을 빼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최종 결정이 12월 중에 되고 실행은 만약에 빼기로 결정한다면 1월 16일 정도가 운명의 날입니다. 이게 빠지면 당장 패시브 자금이 스트래티지 등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예, 예.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 수밖에 없고 뭐 이게 악순환이 걸리지 않겠냐 이래서 요즘 가상화폐가 좀 휘청휘청합니다. 네. 그런데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주말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정말 이 뮤추얼 펀드에 관해서는 단연 1등인 회사죠. 뱅가드 그룹. 이 뱅가드 그룹에서 그동안에 암호화폐 절대 하지 마라. 암호화폐 근처에 가지도 말라. 이렇게 주장해왔던 이 뱅가드 그룹. 최근에 CEO가 바뀌었거든요. CEO가 바뀐 이후에 우리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뱅가드의 플랫폼에 뮤추얼 펀드 누구든지 상장하고 또 누구든지 거래하라 이런 조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반대했던 뱅가드 그룹이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가상화폐로서는 가상자산으로서는 엄청난 청신호다. 그런데 이 회사가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뮤추얼 펀드 세계 1위, ETF 세계 2위,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에 잘 나가는 회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7개 회사 중에 뱅가드 그룹이 대주주 1등, 2등 전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재벌가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 테슬라 같은 회사는 지금 회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머스크의 지배력이 높은 좀 예외적인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주식이 금융시장에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에 최대 주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블랙락과 뱅가드만 장악하면 뉴욕 증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 뱅가드 그룹이 암호화폐에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면서 예. 지금 밤사이에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뱅가드 그룹에서는 우리는 ETF,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를 출시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ETF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어줘야 블랙락은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만들어서 시중에 자금을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우리는 그 계획 없다. 가상화폐 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뱅가드가 플랫폼을 개방해서 뱅가드 플랫폼
빼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정도다라고 확대 해석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근처에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던 뱅가드가 그 품속에 암호화폐를 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제도금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상자산을 둘러싸고는 악재와 호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예. 돌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이 시세 상황 판단, 이 새로운 악재와 호재, 이 대목을 잘 좀 시차 없이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타이밍 저는 못 잡겠더라고요. 너무 급격하게 변동이 됐어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M2 통계 조작. 자,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M2 이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산정 기준을 좀 바꾼다고 합니다. 일단 이 통계에서 수익증권을 빼기로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동안에 고환율의 책임이 돈 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지금 시중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낮추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린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좀 피하기 위한 타이밍상 약간 좀 오비일학성 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수익증권을 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야말로 한국은행이 이제는 하다 통계 조작까지 하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M2, M1, M2가 통화량 단위예요. M3도 있고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이것은 경제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입니다. 너무 적게 풀어도 안 되고 많이 풀어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인체에 사람 혈액이 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을 정하는 것이 바로 통화량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중심 통화 지표를 M2로 해왔고, 이 M2가 증가율이 무려 8.5%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최근 4년 동안 이창용 총재 취임하시고 나서 무려 7배 이상 더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이걸 느닷없이 통계 기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M2에서 수익증권 쪽, 그러니까 주식에 조금 가까운 거나 채권에 가까운 것은 다 빼버리겠다. 네. 지금 돈이 주식 쪽에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 빼고 나면 실제 총통화 증가율은 5.5%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IMF가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던 사안 아닌가요? 하라고 10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IMF가 한국을 통해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 세계를 향해서 자본시장이 커지면 M2 통계가 현실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해보라라고 얘기한 것이고, 네. 어떤 나라는 하고 어떤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핵심 책임이 통화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니야, 통화지표 바꿔버릴 거야, 이러면 슬쩍 그 한국은행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한국은행을 믿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시기가 대단히 분석지라고요. 만약에 IMF 공고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이창용 총재가 취임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 단계씩 바꿔 갔었어야죠. 이제 와서 이제 내일 모레 임기가 끝나는 하는 총재가 한국은행 통화지표부터 바꿔놓고 그만두겠다? 이것은 마치 자기 재임 시절의 통화 증가의 책임을 통계 조작으로 희석시켜버렸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이하 부정관, 각건을 오얏나무 밑에서 각건을 대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통화를 재정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실제로 내년 예산 지금 728조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M2 통계를 쫙 기준을 바꿔버린다? 글쎄요. 그게 과연 금융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어떤 통계 기준을 바꿀 때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세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쿠팡 노출, 유출. 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처음에 했던 쿠팡이 주말 사이 유출로 표현을 바꿔서 다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이제서야 유출을 인정했다는 건데 뭐 앞으로 인정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첫 단추부터 인제했는데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쿠팡이 이번 정보가 흘러간 것을 노출로 했다가 일요일 날 11시경에 유출이라고 살짝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 그 쿠팡은 세간의 분위기나 이런데 그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거하고는 뭐 관계없이 책임 줄이기에만 급급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노출과 유출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개인정보에 관한 판례를 보면요. 노출은 그냥 단순한 실수로 툭 튀어나온 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튀어나왔지만은 그 정보를 만든 관리하는 측에서 원하면 그 순간 모두 다 가져와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출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했고 네. 그래서 관리권 자체가 이탈을 돼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쿠팡의 해명서, 어저께 올린 성명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부 당국에서 유출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래서 유출한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손해배상 문제가 걸려 있어요. 노출의 경우에는 법원이 거의 배상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출의 경우에는 엄청난 배상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소비자들에게 얼마 물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는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그게 더 큰 이익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우리는 유출 아니다. 유출이라고 발표하지만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FOMC 금리 인하, 뱅가드 비트코인, M2 통계 조작, 그리고 쿠팡 노출, 유출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